응급 상황이 뭐야? 아빠 왜 그래? 알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밖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파비오 치멘틸리는 그의 딸 이사벨라에 의해 발견됐어요. 그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있었어요. 그를 깨울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그를 만질 수 없어요. 그는 다시 기뻐하는 것 같아 무서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방금 학교에서 집에 왔어요. 피가 온통 everywhere에 있어요. 알겠어요.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알겠죠? 아빠, 제발요, 아빠. 아니에요, 저 멈췄어요. 저 떨고 그를 흔들고 있어요. 이 사건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수사관들이 벗겨내야 할 수많은 층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영상과 음성으로 감시되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모니카, 소니아, 치멘틸리. 뭐야, 이 채소 나 좀 꺼내줘. 우드랜드 힐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교외 지역이에요. 샌페르난도 밸리에 자리 잡고 있고 산타 모니카 산맥과 로스앤젤레스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유명 헤어스타일리스트 파비오 치멘틸리가 그의 16살 딸 이사벨라에 의해 파티오에서 발견되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로요. 이사벨라는 파티오에서 다친 아버지를 보고 911에 연락했습니다. 911, 그들은 이사벨라에게 밖에 나가 파비오를 소생시키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나요? 아니요, 그는 의자에 기대어 있어요. 그는 의자에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벨렌이 911에 전화한 내용은 정말 가슴 아파요. 그 통화에서 들을 수 있는 건 완전히 충격과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해요. 몬토의 등을 돌릴 수 있나요? 어떻게든요? 그를 등을 대고 눕혀야 해요.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못하겠어요,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빠. 10대가 집에 돌아오는 게 어땠을지 상상하기 힘들어요.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죠. 그렇게 다친 아빠를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안전함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만 도착하면 안전할 거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잖아요.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파비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그는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라이언 버나 형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치멘텔리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장이 통제되고 소방서, 경찰서, 제복 경찰관들이 있었으며 폴리스 라인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모니카와 두 딸은 길 건너 이웃집에 있었습니다. 주방은 바로 파티오로 이어졌고 파비오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파티오에는 많은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파비오는 모두 치명적인 부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면 목, 심장, 대퇴동맥 등 모두 찔린 상처였습니다. 많은 양의 피가 흘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은 흉기에 의한 상처로 타살로 판정했습니다. 사람들은 파비오 치멘텔리가 고객, 친구,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누가 그를 이렇게까지 죽이고 싶어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의 배경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파비오 치멘텔리는 웰라라는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록터앤갬블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용사 그룹 내에서 인플루언서였고 할리우드 A급 유명 인사들의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니퍼 로페즈나 성룡 같은 유명인들의 머리를 해준 셀럽일 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헌신적인 남편이었고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도 헌신적이었습니다. 전 결혼해서 얻은 아들 루이지와 아내 모니카와의 사이에서 두 딸 제시카와 벨라를 두고 있었습니다. 모니카 치멘틸리는 파비오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토론토에서 만나 1997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고객 중 한 명이었고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지지했고 그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할리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이야기를 두고 모두가 사랑 이야기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엄마와 아빠가 부엌에서 춤추는 모습을 봤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는 그녀를 자신의 여왕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느꼈어요. 모니카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꿈 같은 결혼 생활을 했고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그가 살해되기 몇 주 전만 해도 그들은 결혼 20주년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들은 파비오의 아내 모니카와 두 딸 제시카, 이사벨라를 이웃집에서 면담합니다. 그 면담들은 주로 그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있었는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모니카를 면담했을 때 파비오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묻자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파비오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스토커나 남자친구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제 남편이 제 남자친구였어요 였습니다. 현장을 정리한 후 수사관들은 이 공격범이 치멘틸리 가족의 집도 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것이 단순히 끔찍하게 잘못된 우발적인 범죄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집 안에는 약간의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보석이 몇 개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마 1만 $1,000 정도가 없어진 것 같다고 했죠. 없어진 거예요. 발견된 증거 중 일부는 실제로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분명히 카메라 시스템이 있었고 주택 외부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자가 원래 차고에 있었어야 했지만 없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DVR이 있던 곳은 차고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근처의 높은 캐비닛 위였고 우리는 벽에서 늘어진 전선들을 봤습니다. 모니카는 기본적으로 파비오만이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보안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범인의 보안 영상을 찾기 위해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웃의 보안 시스템에 그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 두 인물은 사건이 발생한 시각쯤 거리를 달리고 있던 남성들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택으로 달려가는 걸 봅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용의자들은 아주 큰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후드가 이 정도 크기의 구멍만 남기고 꽉 조여져 있어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옷차림 외엔 이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적이 있어 달린 것이지 단순히 조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용의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의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에 다시 한번 독특한 초록색 후드티를 입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파비오 치멘틸리의 검은색 911 포르웨는요. 이웃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이용해 수사관들은 범인들이 공격을 하는데 단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파비오는 집을 뒤지고 자신의 포르쉐를 타고 현장을 도망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걸린 시간을 보았을 때 우리는 파비오 치멘틸리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살인 사건에서 그렇듯이 파비오의 시신은 수사관들에게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무기가 사용된 사건에서는 방어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공격을 막으려고 손을 들어 올리다가 베이거나 긁힌 것처럼 말이죠. 파비오는 그런 상처가 없었으므로 이는 기습 공격이었다고 보였습니다. 범죄 현장 역시 수사관들에게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방에는 혈흔이 옮겨진 자국과 피 묻은 신발 자국, 그리고 혈흔 방울도 있었습니다. 그 혈흔 방울이 저희에게는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혈흔 방울들은 누군가 다친 채 지나가며 피를 흘린 듯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 혈흔이 범인과 연관됐다고 믿었습니다. 혈흔 증거는 분석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파비오 세멘틸리는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추모식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곳에는 슬픔에 잠긴 친구들과 가족들이 가득합니다. 여러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한 남자가 나타난 것을 눈치챕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는지, 그리고 왜 모니카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합니다. 모니카와 파비오의 친구 중 한 명이 그곳에 있었고 자신이 모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 사람의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주도식의 미스터리 남자도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받았을 때 그녀는 그 사람의 이름이 로비라고 믿었고 그가 모니카의 라켓볼이나 헬스장 친구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추도식에 참석했던 그 사람을 신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버트 베이커로 모니카 체멘텔리와 그녀의 여러 친구들에게 라켓볼 강사였습니다. 이 수사에서는 동시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이 로비라는 남자를 조사하는 동안 실제로 파비오에 도난당한 포르쉐를 발견하게 됩니다. 파비오의 포르쉐는 살인사건 현장 몇 마일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날 밤 살인사건 현장에 버려진 포르쉐가 며칠간 방치돼 있던 것을 이웃이 보고 신고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 내부에 혈흔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요 패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로버트 베이커로 파비오 추모식에 참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주요 혈흔, 즉 로브 베이커의 것으로 확인된 혈흔은 실제로 포르쉐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집 안에서도 약간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주로 포르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베이커가 나타났어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DNA가 코디스에 등록됐을 테니 그들은 누구지라고 생각했죠.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까요? 그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는 군사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아내의 딸과 불륜을 저질러 군에서 불명예 제대를 당했고 그 일로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그는 성범죄로 전과가 있었고 성범죄자 등록도 되어 있었습니다. 군에서 나온 후 그는 성인 영화 산업에 발을 들였고 그가 접근했던 그 딸이 그의 성인 영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롭 베이커는 이제 파비오 시멘틸리 살인 사건에서 경찰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롭 베이커는 파비오의 포르쉐에 절대 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살인 전 포르쉐가 집에 있었고 영상에서 포르쉐가 현장을 떠나는 것도 봤으며 차량 안에서 롭 베이커의 혈흔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롭 베이커는 언제 다쳤을까요? 우린 살인이 날카로운 도구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죠? 이런 이유로 롭 베이커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베이커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감시 결과를 보면 모니카 치멘틸리가 롭 베이커와 함께 밤 외출을 나가는 것처럼 옷을 차려입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그녀의 로켓볼 코치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연인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이 드러났고 그뿐만 아니라 모니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허름한 술집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건 슬픔에 잠긴 미망인에겐 흔치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는 확실히 모니카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사람들은 곧바로 당신에게 이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모니카 체멘텔리와 파비오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소문에 따르면 아주 좋은 관계였다고 해요. 하지만 깊이 파고들어 보면 사실 그녀는 로버트 베이커와 아주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그가 죽은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만나고 함께 사진도 찍었어요. 그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고통받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감시가 시작된 직후인 2017년 2월 21일에 저희는 모니카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저희는 모니카를 인터뷰했고 그 당시 집에 있었던 제시카도 인터뷰했습니다. 제시카는 저희에게 로브 베이커가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한 번 집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로브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집안에서 술이 깨도록 자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모니카에게 로브가 누구냐고 묻자 모니카는 처음에 로브 베이커 이야기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라켓볼을 치신다고 하셨는데 리그에 참가하고 계신가요? 그럼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이름이 로브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로브요. 성은 베이커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 로브라는 사람이 혹시 집에 온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아니요, 로브는 제 집에 온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브가 포르쉐 911을 운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는 포르쉐 911을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보면 로브 베이커가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혈흔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로브 베이커가 그 차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의 혈흔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모니카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그녀에게 일어나는 일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들은 모니카와 로버트 베이커 둘 다를 계속 감시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과 휴대전화도 포함됩니다. 모니카는 분명히 그 당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그녀가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거의 매일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우리는 로브 베이커와의 은밀한 관계가 뒤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릴 때 정말 속상하고 슬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분 만에 그녀는 누드 사진을 로브 베이커에게 보냅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은 친구들끼리 약간 야한 이야기를 할 때 때때로 모니카가 조심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모니카가 로버트 베이커와 함께 있을 때는 중고 가게에 가서 도발적인 옷을 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잡한 성적인 관계를 맺었고 저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대조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이나 행동, 그리고 그녀의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 정말 놀라웠어요. 그녀는 로버트 베이커와 가족과 있을 때 모습이 달랐어요. 모니카와 베이커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데이터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 사이의 오간 문자와 다양한 메시지라는 보물창고를 결국 발견합니다. 그들의 불륜을 보면 파비오가 살해되기 전까지 1년이 넘게 지속됐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건의 연락이 오갔습니다. 그녀와 롭이 처음 대화를 시작했을 때는 전통적인 방식, 즉 문자 메시지로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들은 암호화된 메시징 앱인 바이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바이버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롭 베이커와 모니카 치멘틸리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양은 한 달에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베이커와 모니카 치멘틸리는 항상 소통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있던 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바이버는 버려지고 그들은 왓츠앱을 쓰기 시작합니다. 또한 모니카의 행동에 관한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니카와 그녀의 가족의 안전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그녀가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니카와 얘기할 때마다 항상 모니카, 카메라 시스템 다시 설치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문 잠금 장치는 바꿨지만 집의 카메라 시스템은 다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가장 먼저 했을 일은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저라면 가족 안전을 위해 빌리든 훔치든 뭐든 했을 겁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교체하지 않은 이유는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조사관들에게 큰 의심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모니카가 집에 설치된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시스템 접근 방법을 모른다고 조사관들에게 말한 거 기억나시죠? 조사관들은 또 다른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그녀가 롭 베이커에게 자신의 감시 카메라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시보한 회사에서 온 이메일의 주인공이 그녀로 확인됐으며 해당 이메일엔 카메라 원격 접속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의 기기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그녀가 실제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날 그 카메라들에 접속했으며 그 전 몇 달 동안은 카메라에 접속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 그녀는 알리바이와 타겟 매장에 있었고 집에는 없었습니다. 네, 모니카는 살인 당시 타겟에서 쇼핑했다고 알리바이를 댔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비오가 살해된 날 모니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도 차이 안 돼서 집을 나서 타겟 매장에 갑니다. 타겟 매장에 있는 동안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 감시 자료가 복구되었는데 그 영상에는 그녀가 로버트 베이커와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차를 다시 주차하고 타겟 매장에 들어갑니다. 타겟 매장을 나올 때 그녀는 휴대폰을 보느라 쇼핑카트를 밀다가 거의 무언가에 부딪힐 뻔합니다.
그녀는 그때 휴대폰으로 자신의 감시 카메라를 보고 있었고 타임스탬프가 당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앱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봐서 휴대폰에서 많은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황 증거입니다. 왜 영상을 보는 걸까요? 하지만 몇 달 동안 한 번도 접속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바로 롭 베이커를 만난 직후에 왜 카메라를 본 걸까요? 그녀는 벨라에게도 연락해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처방 안경이 준비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벨라에게 집에 오기 전에 안경을 가져오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딸이 집에 오는 것을 늦추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벨라는 살인이 일어난 직후 약 1분 뒤에 집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모니카도 아주 곧바로 집에 도착해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벨라가 집에 일찍 왔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죠. 그녀도 죽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줄리에게 메시지 남깁니다. 저는 모니카 치멘틸리이고 오늘 남편의 주식 플랜 관련해 통화했습니다. 살인 후 행동 증거에 관한 또 다른 부분은 그녀가 얼마나 빨리 돈과 생명보험에 집중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입니다. 이 사건 초기에 모니카에게 보험에 대해 물었을 때 저희는 그에게 생명보험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 변호사에게서 당신이 저에게 보낸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건 제가 수혜자인지 알아야 해요. 수혜자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나요? 법원에 가야 하는데 다음 단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수혜자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마쿠에서 모니카는 이미 생명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은 전화를 돌리며 돈을 받으려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카 체멘틸리입니다. 고인이신 남편 파비오 체멘틸리를 대신해 전화드렸으며 그의 양말과 용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변호사나 주변호사 모두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모니카가 생명보험금을 성공적으로 받았다면 지금쯤 그 금액은 $200만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수사에서 형사들은 모니카 체멘틸리가 남편 파비오의 살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충분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그녀가 여러 이유로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파비오의 생명보험 때문이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로버트 베이커와의 불륜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니카는 방대한 정황 증거를 통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황 증거가 한두 개 있을 때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수백 개의 정황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경찰은 공식적으로 롭 베이커와 모니카 체멘틸리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알겠어요. 듣지 마세요. 지금 바로 변호사를 구해야 해요. 그들은 영상과 음성으로 감시되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강도살인 전담반에서 진행한 작전이었죠. 단순히 체포해서 감옥에 데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니카와 롭 베이커가 들을 수 있도록 통신을 통해 허구의 영장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녀가 파비오 치멘틸리 살인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연극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 차에 타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할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머릿속에 이 상황을 심어주려는 것이었죠. 둘째, 모니카. 소니아 시멘틸리 187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1급 살인 또는 파비오 시멘틸리의 살인 혐의가 있습니다. 뭐야? 이 차에서 나가게 해줘. 뭐야? 그들의 말은 죄를 인정하는 느낌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남편 살인 혐의로 체포됐을 때 누군가 입을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라고 말해요. 무슨 일이에요? 쌤, 네. 저 다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살인 혐의로 체포 영장이 나왔어요. 세상에, 제 남편이 5달 전에 살해당했어요. 듣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유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곧 전화를 걸 거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들이 나누던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있었고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알겠어요. 변호사를 구해드릴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The lawyer meeting. Babe, I'm gonna
롭 베이커와 모니카 치멘틸리는 살인 및 살인 공모로 기소됐습니다. 로버트 베이커와 모니카 치멘틸리가 연행된 후 수사관들은 반 나이스 경찰서에서 모니카를 신문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롭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저는 믿지 않아요. 모니카는 로브 베이커가 살인 사건과 관련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것은 그의 DNA가 제 집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제가 그의 손을 치거나 라켓볼을 쳤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수건을 집에 가져와 남편에게 보여주자 남편이 굳이 빨지 말고 내가 버릴게 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날 라켓볼을 쳐서 그의 피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라며 라켓볼 라켓으로 롭 베이커를 쳐서 피를 흘리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수건에 묻었고 아마도 그 수건을 통해 집안으로 옮겨졌을 거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들이 체포되기 훨씬 전에 꾸며진 것처럼 들렸어요. 모니카와 베이커가 구금된 상태에서도 수사관들은 여전히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화를 유도하는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모니카 치멘틸리와 로버트 베이커가 구금되어 법정에 출두할 때 그들은 서로 가까운 작은 감방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디오 장비로 감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힘내자 자기야. 강해져야 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 부디 보석이 허락되길 바란다. 이 모든 게 괜찮지 않아.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알아 친구야. 자기야. 계획대로 해야 해. 알겠지? 계획대로 하자는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 롭 베이커는 필요하다면 자신이 책임지고 그녀를 위해 거짓말도 하겠다고 말했다. 아무도 너한테 거짓말 못하게 해. 내가 한 말 지킬 거야. 너와 함께하고 널 응원하고 네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줄 거야. 알겠지? 좋아. 난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아니 내가 널 지켜줄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화했어. 카운트 중에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던 중에 교도관이 와서 이봐요 시멘틸리 씨 카운트 하러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람이 자신을 미스 베이커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했어요. 이제 그들은 또한 결혼식에 대한 많은 계획을 세워요.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환상적인 면도 있죠. 특히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래요. 그들은 서로 성적으로 자극을 주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녹음된 내용들은 정말로 치명적인 증거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음모의 부분을 정말로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한 번은 교도소에 출두했을 때 치약 튜브가 남겨진 적이 있었어요. 그 치약 튜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의해 회수되었고 그 치약 튜브 안에서 롭 베이커의 전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관계 내내 어느 정도는 미성숙함이 느껴져요. 좋아요. 제 것도 보고 싶으세요? 정말요? 알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뭐라고 써 있어요? 모니카는 딸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머리를 올려서 목 뒤에 있는 라이드 오어 다이라는 문신을 보여주는데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당신은 그걸 볼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라이드 오어 다이. 농담이에요. 그냥 팬이에요. 장난치고 싶었어요. 마치 딸한테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은 모니카가 로버트 베이커와의 관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딸들에 대한 걱정까지도 뒷전이 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사전 심리 때문에 모니카와 베이커의 재판은 6년이나 지연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이커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행동을 합니다. 2023년 7월 로버트 베이커는 법정에서 파비오 치미틸리 살인 사건의 유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어떤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법정에 들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6년 동안 로버트 베이커는 자신이 파비오의 살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재판을 앞둔 바로 전날 그는 완전히 입장을 바꿔 1급 살인죄를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건 아마도 검사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정말 큰 놀라움이었을 수도 있죠. 그 일로 인해 이 사건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로버트 베이커와 모니카 치멘틸리는 같은 사건에서 함께 기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브 베이커와 모니카 치멘틸리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있게 된 거죠. 로브 베이커가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면 이제 모니카 치멘틸리만 혼자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로브 베이커가 파비오 치멘틸리의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에 대해서는 그런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로버트 베이커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모니카를 위해 변호사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도소 녹음, 즉 그가 모니카에게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쓸게, 너를 위해 거짓말도 할 거고 너를 여기서 나가게 하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말한 것과 함께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모니카의 변호사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오게 되는데, 그 편지에서 로브 베이커가 자신이 일어난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쓰고 모니카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로브 베이커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치멘틸리 집에 가서 모니카에게 남길 연애 편지를 자동차 앞유리에 두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파비오 치멘틸리와 마주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파비오 치멘틸리를 찔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사실과는 맞지 않았지만 모니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럴듯한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 더 폭넓은 접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당국이 처음 파악하지 못한 범죄 측면이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기억하시죠?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형사들은 사건에서 큰 돌파구를 얻게 됩니다. 파비오 치멘텔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그들은 로버트 베이커를 꽤 빨리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로버트 베이커와 함께 있었던 신원 미상의 인물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 치멘텔리의 재판이 열리기 전에 그들은 그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크리스토퍼 오스틴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오스틴이 집으로 달려가는 두 번째 인물로 밝혀졌고 그 자신도 살인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항공 데이터에 따르면 그는 살인사건 당일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로 비행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살인사건 전날에 비행기를 타고 왔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에 다시 알래스카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정말 슬퍼요.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가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모두 인간이잖아요. 알겠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크리스 로슨의 아버지와 로브 베이커는 친구였다. 그는 살인사건 당시 크리스토퍼 오스틴에게 큰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그 전에도 크리스토퍼 오스틴은 로브 베이커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를 시키곤 했고 크리스 로슨에게 음식을 사오거나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면 크리스 로슨은 그 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형사님, 저는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고 저는 그 일로 많이 울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정말 나쁜 짓을 한번 하면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 로버트 베이커가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모니카가 학대받는 관계에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망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금전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고 암시했고 그래서 크리스토퍼는 결국 로버트 베이커의 살인을 돕기로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거라고. 알겠어요. 하나, 둘, 셋 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골도 네가 한 일을 했다는 거야.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 알아. 그를 막으려고 했어? 이게 오랫동안 네 마음을 짓눌러 왔다는 거 알아. 알겠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해. 하지만 너한테서 에드워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몇 번이나 그를 찔렀지? 알겠어. 한번 어디에? 크리스토퍼 오스틴은 그들이 시멘틸리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말했어. 로브 베이커는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걸 알고 있었어.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 크리스토퍼 오스틴이 하나,
둘, 셋, 시작이라고 외쳤고 모두 뒷마당으로 달려갔다. 오스틴은 파비오 시멘틸리를 붙잡았고 롭 베이커가 대부분 찔렀다. 크리스 로스는 파비오 시멘틸리를 한 번 찔렀다고 인정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집을 뒤지고 채 올라타서 도망쳤어. I'm a horrible person. He told me I wasn't. He said it's not your fault.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And I was so mad. So mad. 당신이 내가 여기 있다고 들었다고요? 그는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모니카 치멘텔리에게 불리하게 협조하기로 동의했어요. 이건 할리우드 영화처럼 보일 살인 사건이지만 현실이라는 점만 달라요. 여러분은 피고인 모니카 치멘텔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거짓말과 속임수, 그리고 결국 파비오 치멘텔리의 살인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녀와 거의 20년을 함께한 헌신적인 남편이었죠. 검찰 측의 주장은 꽤 간단했어요. 그들은 모니카 치멘텔리가 남편을 죽일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죠. 즉, 생명보험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남편을 떠나고 싶어 했으며 그 불륜은 계속 이어졌죠. 이 사건이 시작된 7년 반 전부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모니카 치멘틸리는 로버트 베이커와 불륜을 시작했을 때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모니카가 파비오의 죽음을 원했다거나 그를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변호인 측은 불륜이 살인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로버트 베이커가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고 모니카 치멘텔리가 연루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검찰은 그들의 핵심 증인인 크리스토퍼 오스틴을 증언대에 세우고 모니카 치멘텔리가 이 살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계획이 뭐였나요? 계획은 그를 죽이는 거였다고 베이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많고 그를 없애길 원하며 돈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가 보험금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나요? 그가 이 보험금만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가 파비오가 집에 혼자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말해줬나요? 아니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문자 메시지였어요. 그는 약간 움찔했어요. 그가 혼자 집에 있고 그녀가 문을 열어둘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했다고 말할 때 그녀가 누군지 말했나요? 피고인인가요?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있지 않았나요? 네, 문이 정말로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크리스 러스틴은 자신이 시멘텔리 집에 전에 가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로버트 베이커와 함께 그 집에 갔었고 그때 모니카 시멘텔리가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집안을 안내해 주었고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자도 대접해서 집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로버트 베이커 자신이 함께 범죄에 연루됐다고 했습니다. 저 문을 통과해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베이커가 그의 입을 막았어요. 그들이 그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가렸어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불려와 그를 한 번 찔렀다는데 어디였나요? 목에요? 그 사람이 아직 의자에 앉아 있었나요? 네. 크리스토퍼 오스틴은 모니카가 그에게 비디오 감시에 대해 지시하거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로버트 베이커가 모니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했고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 로버트 베이커가 모니카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오스틴의 진술에 이의를 제기하며 허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미 베이커 씨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맞습니까? 네. 선생님. 그리고 당신도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 측에 유리하게 증언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맞습니까? 진실을 말하자면 네. 증언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으로 미스터 베이커가 저한테 모니카 치멘틸리가 보험금 때문에 그를 죽이길 원했다고 말했어요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변호사와 이야기한 직후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변호사가 당신에게 말했죠. 만약 이 이야기를 계속 고수하면 당신은 아무런 합의도 받지 못할 거라고요. 이해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철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스틴의 증언에 반박하기 위해 변호인 측은 로버트 베이커 본인을 증인석에 부릅니다. 파비오 시멘틸리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피고인 모니카 치멘틸리를 보셨습니까? 네.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그녀를 잘 알고 계셨죠? 맞습니까? 네. 그녀와 연인 관계이거나 성적인 관계였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녀가 파비오 시멘틸리 살해 계획의 수립이나 실행에 관여했습니까? 아니요, 확실합니다. 정말 확실해요. 그게 오늘도 선서에 한 당신의 증언입니까? 이건 모니카 치멘텔리의 재판 이전입니다. 아무도 로버트 베이커가 와서 증언할지 몰랐는데 놀랍게도 그는 나타나서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가 증언한 내용은 이 범죄를 모니카 치멘텔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저질렀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모니카 치멘텔리를 혼자 가지려 이 일을 저질렀고 파비오 치멘텔리를 자신을 위해 없애려 했다고 증언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모니카에게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변호인 측의 질문을 받을 때 그는 침착했고 협조적이었지만 검찰 측이 질문할 차례가 되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이 사건에서 증거에 맞추기 위해 여러 번 진술을 바꿨죠. 맞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이 사건의 증거에 맞추기 위해 여러 번 진술을 바꿨죠. 맞나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공식 진술입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솔직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긴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비공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신이 반복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괜찮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전에도 정말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는 증언대에서 자신이 했던 거짓말들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실제로 반대 신문에서 그가 증언 중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직접 신문에서는요. 검찰은 모니카가 살인사건에 연루됐음을 입증하려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들은 배심원들에게 모니카가 구금 중에 로버트 베이커와 나눈 몇몇 대화의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곧 갈게. 그들이 내 DNA를 찾았다고 말한 후에 내가 널 데려다 줄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구내로. 오늘 봐요. 알아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얘기할 거예요. 거짓말할 거예요. 거짓말할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거짓말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제가 실제로 대놓고 촬영했다면 그의 눈으로는 그걸 되돌릴 수 없어요. 당신이 생명을 빼앗으면 정말 많은 걸 줘야죠. 당신이 가장 친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롭 베이커가 이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후에 작성된 편지를 보면 더욱 그렇죠. 2개월이 넘는 극적인 증언 끝에 모니카 치멘텔리의 재판이 최종 변론 단계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녀가 바람을 피웠거나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다른 어떤 단어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그녀가 살인자이자 주범이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은 직접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녀가 파비오를 죽였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베이커가 그렇게 할 걸 알았어요. 베이커는 냉혹한 살인자니까요. 우리는 모니카 치멘틸리가 나쁜 아내였는지 불륜을 저질렀는지 판단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1급 살인죄로 유죄가 입증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여기 계신 겁니다. 로버트 베이커와 크리스토퍼 오스틴은 1급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공모해서 그 일을 했죠. 그녀가 정말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한 남자가 그녀 가족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녀는 그 실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것에 대해 죄가 있습니다. 어리석음, 이중성, 거짓말, 간통. 하지만 그녀는 살인에 대해서는 죄가 없습니다. 배심원단은 평의를 위해 떠나며 두 자백한 살인자의 상반된 증언을 저울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검찰 측의 크리스토퍼 오스틴일까요? 아니면 변호인 측의 로버트 베이커일까요? 우리는 위에 명시된 사건의 배심원단으로서 피고인 모니카 치멘틸리를 1급 살인죄로 유죄라고 판결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우리는 위에 명시된 사건의 배심원단으로서 피고인 모니카 치멘틸리를 살인 공모죄로 유죄라고 판결합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모니카는 선고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파비오의 자매인 로레타와 모렐라가 정말 강력한 피해자 진술을 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제 오빠 파비오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기습을 당해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그중 한 상처는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낯선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20년 넘게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여자, 그의 아내 모니카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베이커 부인이라 불러도 돼요. 치미틸리라는 성을 가질 자격을 이미 잃었으니까요. 이제 세상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당신은 창녀이자 살인자예요. 당신은 딸들의 미래를 산산조각 냈고 그들의 순수함을 빼앗았으며 그들이 살던 세상의 안전함까지 파괴했어요. 이 말이 당신의 얼굴과 몸 그리고 썩어버린 영혼의 주먹질처럼 남기를 바라요. 25년이 넘게 전에 모니카를 처음 만난 날부터 저는 그녀를 제 친언니처럼 존중했어요. 제 오빠가 그녀와 함께 인생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추억을 떠올리는 건 너무 아프고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요. 그녀는 정말 완전히 멍청해요. 그녀가 음란하게 옷 입는 걸 보면 한심해요. 베이커가 피 묻은 돈으로 6개월을 사는 걸 보면 오직 악마만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현실을 조작할 수 있겠죠. 내가 꾼 가장 끔찍한 악몽 속에서도 이런 치밀한 계획은 상상도 못했어요. 모니카, 너는 악마야.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오늘 그녀가 준 고통에서 벗어나 종신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오빠 파비오에게 이제야 비로소 편히 쉴 수 있어. 당신의 사랑과 우리의 말이 당신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하길. 이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었어. 이제 가세요. 먼저 가신 분들의 품으로 가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삼촌들과 사촌들 곁으로요. 그분들은 당신을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당신은 안전해요. 더 이상 고통도 두려움도 없어요. 오직 빛과 사랑, 평화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니카와 파비오의 딸들이 피해자 진술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치유를 시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종종 아버지의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옛날 홈비디오를 자주 봅니다. 아빠가 계셨을 때의 느낌, 그런 사랑과 보호 속에 안겨 있었던 기분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버팀목인 엄마가 계세요.
이제 우리는 두 부모님 모두를 잃고 슬퍼하고 있어요. 언젠가 결혼할 때 아빠가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실 수도 없고 제가 엄마가 되었을 때 엄마가 곁에서 도와주실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정의와 진실, 그리고 엄마를 위해 계속 싸울 거예요. 제 이름은 이사벨라이고 저는 모니카와 파비오 치멘틸리의 막내딸이에요. 우리 엄마는 최고였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주셨죠. 엄마는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가족도 떠나셨죠. 모두 아빠를 지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엄마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매일매일 아빠를 생각해요. 아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이었고 아빠가 지금의 저를 영원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파요. 엄마, 아빠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부엌에서 춤추던 그 순간을요. 양측의 피해자 진술이 끝난 후 이때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저는 페넬이 이 살인 음모의 주모자였다고 판단합니다. 베이커는 그렇게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학살을 꾸밀 만큼의 지능이 없었습니다. 피나 역시 이 살인 행위의 주동자는 아니었습니다. 페나는 자신의 아내를 가석방 없는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그건 욕망이죠. 저도요. 7대 죄악 중 하나로 그녀는 그 유혹에 빠졌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결혼 외에 뭔가를 하고 싶다는 감정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냥 파비오에게 가서 나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됐어요. 그게 쉽고 올바른 선택이었을 텐데 대신 그녀는 이런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파괴됐고 그녀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